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펀한 역사 채널의 권 소장입니다. 12세기 몽골 제국의 등장으로 전 세계는 크게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고려는 물론 유럽까지 잠식시키며 몽골의 위상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몽골은 동남아는 점령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몽골이 동남아 진출의 교두부인 베트남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몽골군이 겨우 베트남 하나를 점령하지 못해서 동남아 진출이 좌절되었다니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만, 이번 영상은 몽골군을 상대로 그 대단했던 베트남의 항전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과의 항전을 설명드리기 전에 당시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0세기 중반 정부령이라는 인물이 베트남을 통일하고 국후를 대월로 정하면서 베트남은 독립적인 나라로의 행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월은 대외적으로는 송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신하의 모습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군주를 황제라 칭하면서 스스로를 황제의 나라로 존심을 높였던 나라였고, 대월은 중국을 북국, 자신들을 남국이라 칭하면서 중국을 라이벌처럼 열었던 자존심 하나만은 개쩌는 나라였습니다. 13세기 중반 몽골은 동남아로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남아의 관문인 베트남을 정벌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대월을 공격해왔습니다. 당시 몽골은 대립관계에 있었던 남송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동남아 진출은 물론 남송을 정벌하기 위한 거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니 대월에 길을 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의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길을 내달라는 설정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 대월은 뻑큐를 날리는데 남송 정벌 후 다음 타겟은 당연히 자신들임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월이 말을 안 듣자 이에 몽골은 1257년 3만의 군대를 이끌고 1차 침공을 감행합니다. 몽골군은 대월의 수도인 지금의 하노이라 불리는 탕릉을 순식간에 점령했지만 열대 우림 지역인 베트남의 무더운 날씨와 풍토병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철수하게 됩니다. 이 즈음에 징기스칸이 죽게 되어 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등극하면서 중국식 이름인 원나라로 국후를 개명하였고, 마침내 1279년 남송을 정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나라였지만 당시는 북쪽만이 대월이었고 남쪽은 참파 왕국이라는 독립된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원나라는 동남아의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 참파 왕국의 항구를 같이 쓰기 위한 협조를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당했고, 원나라는 대월에게 너 우리가 누군지 알지? 말 안 듣는 참파를 손 좀 봐줘야 되겠으니 길 좀 내주고 군량미도 좀 준비하라고 명령 아닌 명령을 하였으니 대월은 이 황당한 제안을 완전히 개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 속이 뻔한 설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원나라는 할 수 없이 참파 왕국을 배를 이용하여 공격을 감행하였지만 대륙에서만 놀던 그들이었기에 해군은 약할 수밖에 없었으니 참파를 향한 원의 공격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시 한번 대월에게 본국의 지원군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내달라는 최후의 통첩을 보냈지만 대월은 이를 무시하였으니 쿠빌라이는 대노를 하게 되었고, 결국 쿠빌라이는 자신의 아들인 토곤을 사령관으로 세우고 50만 대군을 보내 대월을 침공하였으니 이것이 1285년 베트남을 향한 2차 공격이었습니다. 수도인 탕릉은 다시 한번 원나라에 함락되었고, 맘먹고 침공한 이 공격에 대월은 멸망 직전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당시 대월의 군사들은 몽골 놈들을 죽이자는 대신 살달이라는 문신을 팔뚝에 새기면서 항전을 하였고, 이 상황 가운데 일부 황족들과 귀족들은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원나라에 항복을 하였고, 대월 황제였던 인종도 결국 항복을 선언하려 하였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나라의 이순신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가 쩌농타오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황제를 찾아가 항복하시려거든 신의 목부터 베소서라고 말하며 인종을 설득하였고, 그의 나라를 위한 충정심에 인종은 다시금 마음을 바꾸어 결사항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쩌농타오는 대월의 젊은이들에게 직접 호소문을 작성해 젊은이들의 피를 치솟게 합니다. 이 분노의 호소문은 대월의 청년들을 감복시켰고 목숨을 건 25만 명이나 되는 병력이 집결하게 되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쩌농타이의 군대는 익숙한 지역과 정글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로 긴 시간 원의 군대를 괴롭히며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결사항전하는 대월군을 상대로 원나라군은 점점 지쳐갔고 풍토병과 무더위 그리고 보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원의 군대는 결국 퇴각을 하게 됩니다. 1, 2차 공격에 실패한 쿠빌라이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뚜껑이 열리면서 바로 3차 공격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정글에서 탈탈 털린 원의 군대가 바로 출정하기는 어려웠으니 다시금 2년을 준비하여 1287년 토건을 사령관으로 한 원나라의 군대 30만 대군은 작전을 바꾸어 광동, 광서, 운남의 세 방면에서 다시 한번 대월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월에는 쩌농타이 장군이 있었고 2차 공격 때 승리한 기세등등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험을 10분 살려 전면전을 피하고 정글 게릴라 전술로 소모전을 유도하는 한편 적의 보급로를 철저히 차단시켰습니다. 정글 한복판에서 굶겨 죽이려는 작전이었던 것이죠. 추운 지역에서 살았던 몽골군은 생전 경험하지 못한 지독한 더위와 대월군의 필사의 항전, 그리고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결국 이번에도 1년 만에 퇴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원나라군은 바익당이라는 강을 통해 해로로 퇴각하였는데 여기서 찌롱타오 장군은 다시는 몽골군이 대월을 침략할 수 없도록 제대로 참교육을 하기 위한 필살기를 준비합니다. 쩌농타오는 원군이 바익단강을 이용해 퇴각할 것을 예측하고 바익단강의 상류 강바닥에 쇠말똥을 촘촘히 박아놓고 결전을 준비합니다. 바익단강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지형이었고 쩌농타오는 특수한 이런 지형을 이용하여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대월군은 퇴각하는 원의 군대를 상대로 일부러 잽을 날리며 바익단강의 상류로 원군을 유도하였고 썰물이 될 때까지 기다렸으며 마침내 썰물이 되면서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니 미리 박아놓은 쇠말뚝이 원의 함선을 찌르며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고 이때 강둑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대월군의 총공격으로 원나라의 군대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대월군은 이 전투에서 10만의 원군을 몰살시켰고 동시에 지상에서도 도망치는 원나라 군은 매복주에 의해 처참하게 처단되었습니다. 세계 최강 쿠빌라이는 이 참패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들 입장에서는 동남아의 교두부인 베트남을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월 입장에서도 계속된 3차 전쟁으로 인해 그 피해는 엄청났고 더 이상의 충돌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여러 차례 원나라에 사절을 보내 형식적인 사절을 하였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쿠빌라이 칸은 끝까지 대월을 정복하려 하였습니다. 3차 원정에서도 된통 혼인한 원나라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4차 공격을 계획하게 되는데 1294년 쿠빌라이 칸이 죽으면서 이 계획은 흐지부지 되었고 이후 두 나라는 어느 정도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있었기에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은 몽골의 침략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최강의 군대인 원나라를 상대로 근성과 전략을 동원하여 3번의 침략을 막아냈다는 건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근대 시대에도 명나라와 프랑스의 지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국권을 유지하였고 특히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한 베트남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미국에게 처음으로 치욕을 안겨준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역사는 우리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도 엄청나게 자존심이 강한 나라이며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에게도 굴하지 않는 강한 멘탈과 정신의 이유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펀한 역사에서 알려드린 작지만 강했던 나라 베트남 이야기였습니다.